이때가 율곡지가 있는 율곡입니다. 그러니까 밤골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이 밤골이라는 지명이 경산지방에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쩐지 그 여천유곡 삼성현의 한 분이신 그 원효의 출생지가 뭐 현성산 아래다라고 비정을 할 때는 현성산 쪽에서 북쪽일 가능성이 아주 높은 곳이고, 또 지명 자체가 그 현성산에서 나오는 경주로 가는 그 직선 연결된 그 길목이고 해서 유일하게 그 밤골이라는 지명이 있는 곳이라서 이것이 그 원효 성사의 탄생 지지일 것이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일대는 그 암양면 신을리에 소재하고 있는 그 율곡이라는 곳인데, 전방에 보이는 이 못 이름도 율곡지입니다. 그냥 밤율자, 골곡자를 붙여서 율곡지라 하였는데, 그래서 뭐 남다른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월 신당에 대해서 그 경북대학에 있던 그 서수행 박사도 그런 그 지도를 한 바가 있는데, 이 신당할 때 당이 이제 절로 보면 이제 그 설화사를 여기서 새로 이제 지었다고 보고, 그게 아마 그러해서 신당이 됐고, 또 신월이 된 것은 그 월자를 이두식으로 이룬 신달월에 해서 세달, 그러니까 여기에 그 설화사를 세웠던 곳이다 라고 볼 때는 아마 원효의 탄광지로 봄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겠네요. 전방에 이 긴 골이 그 율곡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곡은 그 암양면 신을리에서 경산시 소재지로 연결되는 그런 골짜기거든요. 골짜기고, 지금 현재 이 일대는 그 통신부대가 들어가 있고, 앞에 보이는 이 대면도 포장길이 바로 그 유곡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길하고는 관계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고, 그 일대에 사는 주민들도 역시 이곳을 밤골이라 부르기 때문에 그 바로 그 밤골이라면 바로 율곡이다. 그 옛날 그 설화사가 있었던 그런 곳이 아니냐 하는 것이 대중적입니다. 이두식으로 보면 설화사 할 때 설화수 할 때 설화가 경상도 말의 살, 표준으로 쌀인데, 그만큼 이제 그것이 먹거리도 되고, 정신적으로는, 종교적으로는 이제 하나의 그 성지에 해당하는 뭐 그런 것이 아니겠나. 앞으로 이제 길게 그 연결된 이 도로가 끝점이 바로 이제 지금은 경주 쪽입니다. 이 길로 그 화면을 잠깐 한번 돌려보면은 여천유곡에서 이렇게 들어가 이쪽에 이제 이 밤골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모퉁이를 휘 돌아서 이렇게 오는 과정인데, 모퉁이를 돌아서 올 때 갑자기 산기가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하고, 그런 이제 자, 잠깐 또 화면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인접해 있는 반밭, 그러니까 길에서 조금 들어갔거든요. 그때는 아마 저수지가 없었을 걸로 보이는데, 아마 이 계곡이 조금 깊었고, 여기는 조금 여유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경주로 가는 길목이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곳이 원효성사의 모친이 급히 그 해산하였던 곳이 아니겠나,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주민들 이야기들이 이 신월, 새신자, 달월자다, 그러니까 세달이다 하는 뜻이거든요. 이 세달이라는 의미는 곧 이제 원효 성사의 암영, 신당, 세달, 서당, 이와 같은 그 암영과 이 마을 지명과 근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원효를 우리말로 하면 새배라고 부르는데, 첫 새벽. 예. 으뜸원자 새벽 합자인데, 새벽이 옛말이 새배거든. 그러니까 이제 새새벽, 말하자면 첫 새벽인데, 하여튼 여기가 굉장히 그 불교적으로 많은 그 의미를 갖고 있었던 곳이면 틀림없는 것 같아요. 이 사찰은 그 자연 서부리에 소재한 제석사입니다. 제석사는 언제부터인가 그 원효성사가 탄생한 곳이다라는 그런 구전이 있습니다. 아까 올라오다가 지켜보았지만은 그 올라오는 길이 불당곡이다.
즉, 부처를 모신 집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뜻인데, 그것과 그 삼국 유사의 원효 불기조의 기록을 두고, 이곳이 불당곡 또 불등을촌이 아니겠느냐. 그렇다면 이곳이 원효 성사가 출생한 그 사라사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그 자연 일대 사람들의 뜻이 모아지면서 이 제석사에서 앞에 그 보이는 것 같이 그 원효 성사정이라는 건물을 그 몇 년 전에 건립을 하고 그 정각 안에 그 원효 성사의 그 목각상을 지금 모셔두고 있습니다. 이 정각 경내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원효 성사의 그 상이 목각으로 조성되어 모셔져 있습니다. 그 배경 뒤에 태화는 원효 성사의 팔상도가 그림으로 그려져 있고, 좌우에는 설총과 원효에 대한 또 태화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 다음에 원효 스님의 탄생하는 사라수 아래 그 탄생 장면이 또 태화가 그려져 있죠. 이쪽에는 그 설총 선생의 그 수학하는 모습이 또 그려져 있고, 이쪽에는 인피공이 설수단의 탄생을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단날이 안고 있고 사라둥이님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사적기에도 역시 이 지역 부연을 중심으로 해서 원효 성사께서 탄생하신 그런 곳이다라고 기록을 해두고 앞에 보이는 이 일대 길들이 전설 속에 그 나타나는 원효 대사의 고향마을, 즉 불지촌으로 가는 길목이라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정면에 보이는 이 길을 보면은 바로 그 불지촌으로 올라가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삼국 유사의 기록에 보면은 원효 불기조 편에 그 원효 성사의 탄생기를 소개하면서 그 원효의 그 가계, 즉 이제 원효 아버님은 설담날이다. 그 신라의 17관등 중에 11관등에 속했다. 그의 할아버지는 인피공 또는 적대공이라 했다. 그런데 그가 살았던 곳, 그 생가가 있었던 그 아래에 적대연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이 일대가 유곡이고 또 현성산 아래입니다. 그래서 이 현성산 아래, 지금은 이 못이 유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버들유자 유지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불지촌 아래에 있었던 적대연이라는 그 지명이 바로 이곳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게 저 이두식으로 보면 적대연이 적자가 붉을 적자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억은 잘 발음이 안 나면 불대, 부대, 부들 뭐 좀 상당히 유사한 그런 게 있고요. 예. 좀 전에 가계를 말씀하셨는데 화랑세기를 보면 그 적대공, 인피공이 바로 그 7세 그 풍월주였던 설원랑의 그 아드님으로 나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아주 그 집안이 사실 뿌리가 깊은 집안인데 네. 어떻게 이런 곳에 와서 사시게 됐나 하는 것도 사실은 조금 좀 의아한 점이 있지 않나. 또 그 동기록에 보면은 적대연이 있었던 그 이쪽에 그 적대연 묘가 있었다. 묘라는 것은 사당을 의미하는데, 그렇죠. 네. 그 조상들한테 모셨던 그 사묘가 있었다. 뭐 이런 기록인데, 그 유사의 기록에서 나타난 이 적대연이라는 곳이 바로 앞에 보이는 이 유지. 여천 유곡을 오르는 그 유곡 안골에 있는 이 유지가 아니겠느냐 하는 그런 가능성과, 또 적대연이 있었던 그 옆에 인피공에 사람이 있었다. 또 인피공이 그 죄를 모셨던 묘가 있었다. 라는 그런 기록들을 미뤄봤을 때는 지금 요 위에 그 언덕에서 보이는 지금 조그마한 건물터가 지금 보입니다. 저쪽에. 보이는 그 요이치 쪽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그 산세로 보았을 때 한 동에 가묘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을이 바로 그 유곡입니다. 그러니까 여수지 그 쪽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전경인데 그 이 마을의 그 우쪽 그러니까 이 마을이 아마 그 불지의 꽃마을이고 임평홍이 살았던 곳은 아무래도 그 이 앞길 요으로 길을 통해서 저수지 밑으로 이렇게 통해서 이 유지를 지나서 그 앞에 이렇게 보이는 저 길을 통해서 지금의 그 생가터 또는 그 할아버지가 살았다는 그 집터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임평홍 자신이 설시의 육두품에 속하는 설시이지만은 그 가게가 상당히 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을에 있는 젊은 학동들을 가리키는 훈장 역할을 하였다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훈장 역할을 하려면은 마을 독판에서보다는 조금 떨어진 산 기슭 쪽으로 자리 잡는 것이 또 면학 동의가 더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마 그 생가가 있었던 것도 그것이 아니겠나 뭐 그런 생각도 추정할 수가 있죠. 이곳이 초기사라고 얘기하는데 현재도 절 주변을 갖다 볼 것 같으면 그 앞 파편이 발견되고 그래서 역시 옛날 절토였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올라올 있겠습니다. 때 이렇게 보면은 막힌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 산세가 쭉 밀어오다가 저 부분만 앞면 부분만 이렇게 싹 이렇게 낮춰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초계사 라는 그런 그 문을 열면서 이곳에서 원효성사께서 대승불교의 문을 열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 처음 열었기 때문에 앞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전망도 확 튄 그런 기분이 듭니다. 골짜기가 양지 바르고 그래서 옛날에 여기 상당히 마을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앞에 보이는 요 웅덩이가 그 당시 이 마을 사람들이 사용했던 그런 공동 우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효 어머니께서 경주로 이렇게 출산을 하고 가기 위해서 지날 적에 이 유물가에서 동네 안악들이 경주로 가는 원효 스님의 어머니 갖다가 상당히 부러워하는 눈치로 얘기를 하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장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주 그 월성과 지금 안압지 그 북편에 자리한 이 황룡사 일대는 원효 성사가 29살 되던 해에 이곳에 처음으로 입문하였던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절은 그 선덕여왕 때 창건한 분황사입니다. 이 분황사는 원효 성사께서 29살 때 그 머리를 깎고 성녀로 입문하기 위한 준비는 그 분황사 동편에 있는 황룡사에 들어갔습니다. 원효스님은 처음은 많은 책을 읽기 위해서 책이 많은 그 황룡사 쪽으로 자기가 입문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황룡사에 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 서고가 이 지금의 분황사 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분황사에 와서 공부를 하다가 결국은 그 머리를 깎고 스님이 되었다는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곳에는 요속궁의 아유다 공주 또 신라 28대 진덕여왕 등과 많은 그 일화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가 파공산 원효대사께서 직접 여기서 그 수행을 하시면서 등림에 계셨던 그 의상스님과 같이 그 여러 가지 그 또 선문담 또 정담을 나눴던 또 의상스님과 원효스님과는 형아우라는 그런 정겨운 어떤 관계를 남겼던 그 파공산의 그 원효암이군요. 현장이죠. 팔공산 일대 설화와 그 원효스님 행진을 주로 보면은 원효스님은 직접 그 물이 많은 곳에 와서 주설을 하시면서 직접 손수 그 공약물을 만들어서 바쳤다.
그런 설화가 많이 있습니다. 저 보이는 연화 무늬의 돌 그릇 같은 것이 저게 바로 원효 스님 때 원효 스님이 마셨을 가능성이 있는 우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저로 해서 이제 일명 이 절을 원효암 혹은 냉천서라고 아마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시 원효 스님이 계셨던 그 곳, 또 그리고 그 초계사에 들렸을 때 초계사 주변에 그 계곡에서 많이 흘러나오는 물, 그 원효 스님 역시 물과 많이 관계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원효암도 그 원효 성사께서 당항성으로 가기 직전에 다시 말하면 그 중국에 가서 새로운 그 불법을 터득하기 위해서 의상스님하고 출발하실 그 45세 또 그제 34세 때 이제 중국을 가셨다가 두 분 다 올라가셨는데 결국은 가시지 못하고 돌아오셨는데 거기로 가는 출발지가 이 원효암이었다는 그런 설이 있는데 역시 그 팔공산이 원효 스님에게 주는 여러 가지 영향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생각한데 지금은 팔공산이지만 원효 스님 때는 이게 공산이었거든요. 공산인데 아시는 바와 같이 삼산오학의 나라의 안위와 사람들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를 올렸던 기도천지가 산문을 통해서 원효 성사께서 또 바깥도 나가시고 여기서 또 주석하시면서 수행도 하시고 이렇게 하였다. 그 생각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래 이 길 걸으면서 불도란 무엇인지 인생의 길은 무엇인지를 깊이 사색하셨겠죠. 팔공산 경산 지역에서 주석하던 원효 의상 스님이 당나라 구법길을 나서기 위해서 어느 날 다다랐던 곳이 이곳 경기도 화성 부근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그의 나이는 34세, 의상은 그보다 7살이나 아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법길은 수나라의 국경수비대 저지로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10년 이후 그는 당나라의 구법길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찾은 곳도 이곳 당성 부근의 한 토굴이었습니다. 그는 지친 몸으로 한 토굴에서 깊은 잠이 들었는데 여기서 하루를 지나도록 하지요. 예, 스님. 그래도 의상 스님과 같이 오니까 이제 마음이 편안합니다. 자, 우리 한숨 시원하게 자도록 합시다. 왜 이렇게 목이 마르지? 아이고, 여기 물이 있구나. 아, 시원하다. 아이고, 의상 스님도 한잔 하시죠. 아이고, 저도 좀 목이 마릅니다, 그래. 예. 예, 마저 하겠습니다. 아, 감농수가 따로 없도다. 맛이 어떻습니까? 아유, 뭐 아주 목이 시원해집니다. 그럼 우리 또 잠을 또 청하지요. 예. 어이, 벌써 해가 이만쯤이나 들었습니다. 선생님 일어나시죠? 예. 아, 정말 아주 예, 만나게 한숨 잤습니다. 어젯밤에는 그래도 그 시원한 이 물 덕분에 아니 이것은 해골 바가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젯밤에 마셨던 물이 바로 이 해골 속에 가득 차 있었던 물이란 말입니까? 자, 우리 밖에 나가서 말끔히 다 씻어내. 의상스님, 어젯밤에는 그렇게 시원하고 달콤하고 만나던 그 물이 오늘은 이 해골 바가지에 들은 물이라고 생각하니까 왜 이렇게 역겹고 구역질이 납니까? 스님, 저는 당나라로 가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어젯밤에 해골 바가지의 물이라는 것을 모를 때는 우리가 정말 시원하게 마셨는데 또 만나게 마시고 우리의 피로를 싹 풀어주었는데 오늘 아침 해골 바가지 물이라니까 이렇게 구역질이 나는 겁니다.
이것은 일체 유심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시 신라로 돌아가겠습니다. 의상스님은 당나라 가셔서 많은 것을 공부하고 오십시오. 그리고 저는 신라에 가서 좀 더 신라의 민중 속에 들어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겠습니다. 자, 잘 다녀오십시오. 잃지 않겠습니다. 토굴도 해골도 모두가 하나 같은 꿈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오도하고 의상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어휘 연상을 하자면 해골물을 마시고 해탈을 하면 거기에 해골의 골은 바로 그 인간의 영혼과 육체가 담기는 뼈인 거로 말하자면 깨달음에 너 스스로를 깨닫는 그 마음의 문제를 갖다가 골자로 하는 그런 것을 아마 깨달아서 득도에 이르는 그런 하나의 그 계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의상스님과 이 원효대사께서 당나라에 이제 국법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여기 머물렀는데 한 분은 결국 뜻대로 당나라를 다녀오시고 원효 대사께서는 여기서 큰 깨달음을 얻고 다시 신라로 돌아가는 그런 그 길을 걷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 한 사람은 정통적인 그런 그 공부를 한 분이고 한 분은 참선을 통해서 득도에 이르렀다고 볼 적에 역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배우고 또 수행하는 두 가지가 겸비됐을 적에 훌륭한 스님 또 득도의 길에 이르는 것이 아닐까라고 걸 갖다가 알려준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시 불교 사회를 보면 의상 스님의 그런 국법 수행이 저 보이는 저 넓고 넓은 바다를 넘어서 당나라를 향한 그런 어떤 교종의 한 그 활로를 모색했다면 원효 스님께서는 여기서 깨달아 가지고 말 그대로 토굴은 어떻게 보면 민중들의 삶의 어떤 그 현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선종과 교종과 선종이 서로 이렇게 갈리는 듯하지만 사실은 두 개가 같이 보완의 그런 관계 있지 않나. 그렇다면 여기서 그 원효 스님으로서는 불교를 새롭게 중흥시키는 하나의 그 모태가 되는데 그 원효 스님이 해골 속에 물을 마시고 물론 모든 것은 마음속에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였지만은 그가 신라 사회에 다시 들어갔을 때는 불교 자체를 소승해서 대승화시켰다. 그런 측면에서 해골물 속의 어떤 오도가 자기에게 강력한 대승 불교의 정신을 삭탁이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교종 위주의 그런 신라 사회에 그런 선종의 어떤 그 분위기를 갖다가 만들어서 신라를 갖다 좀 더 새로운 불교 중흥의 시대를 갖다 맞이했다라고 하는 점은 의미가 있겠고 두 스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이 국법의 길로 들어선 곳인데 막상 현재 여기 와 보니까 스님의 자취는 없고 앞에 이 간척지 위에 세워지는 그런 건물 속에서 마치 이 목탁 소리가 들린 채 지금 한창 공장을 짓는 역사 소리가 들려서 옛날에 그때를 갖다가 다시 한번 회상하게 하는군요. 이곳 당항성 부근 한 토굴에서 오도하신 원효대사, 그는 한국 불교의 횃불이자 경산인의 정신적 지주로 남아 있습니다. 이 토굴이 곧 거의 수도처가 되었고 또 그래서 전국에 80여 개에 달하는 토굴이 거의 주석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경산인의 정신적 지주로 또 한국인의 영원한 스승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강은 경주 남쪽으로 흐르는 문천입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이제 남산이 쭉 솟아 있고 옆에 보이는 불쑥 올라온 곳은 이제 월성입니다. 월성 궁전이 있었던 터인데 이곳은 늘 원효성사 앞에서 걸락거리던 그런 그 조그마한 다리가 있다는데 그것이 이제 월정교다
또는 문천교다 이런 명칭이 남아 있습니다. 크지 않은 요 내물인데 여기에 다리가 이렇게 몇 개씩 있었다라고 하면 결국 이쪽에 그 궁성으로 들어오는 이런 어떤 저 밖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는 길목에 이건 일종의 해자의 역할을 할 수도 있었을 거다 하는 생각이 드네요. 원효 스님께서 그 요속궁에서 그 3일간 기거를 하시고 일단 그 다시 그 민중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뭐 저작거리에 나갔다가 결국은 자기가 그 지난 온 행각을 자제하지 못해서 남산 속으로 깊이 숨어버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설에는 문수사에 기거를 했다는 설도 있습니다만 소성거사라는 그런 이름으로 이제 남산 속에 들어가셨는데 그 설화에 의하면은 남산의 큰 높은 바위 아래에서 문득 자기를 되돌아보았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 하면서 소리치면서 막 울부짖었을 때 그 바위 앞에서 부처님이 나타나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도록 하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오는 스님이 다시 그 저작거리에 나타났어. 그때부터 이제 그 무예 남산이 바로 이 일대의 산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큰 바위 앞에서 원효 스님이 그 나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면 바로 이것이 알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바위에 새겨진 조각들은 황룡사의 구청석탑 그리고 많은 부처님들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위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벽면에서 아까 그 울부짖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득 이 일대를 보다 보면은 앞에 그 그림과 같이 바위에 한 스님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보이시죠? 예. 그럼 이 스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여러 스님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 스님이 원효 성사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남산과 원효 성사님 이래 관계를 두면은 이 그 석상 또 그 나의 석상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이죠. 여기가 경산지역 팔공산에 그 유일하게 그 남아있는 원효 성사의 그 제2의 오도지라 할 수 있는 그 원효암 등lâm에 있는 불굴사의 석굴이지 않습니까? 저 석굴에서 그 원효 성사께서 파괴 이후에 그 벽면 참선을 하면서 또 새로운 각오로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현장에 가보면은 그 석굴 중앙에 보면은 당시에 그 원효 성사께서 수도하였다는 조그마한 석굴방이 있습니다. 그 석굴방에서 원효 스님이 그 건너편 산을 내려보면은 마치 그 시골에 사는 그 어떤 여러 중생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원효 스님이 여기서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어떤 다짐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것이 원효암 석굴의 교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중악산, 이 산 전체를 중악산이라고 하니까 중악산의 석굴이다 하면은 지금 중악산 일대에 석굴로 알려진 것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 팔공산 그 불굴사 뒤편에 있는 그 석굴도 있고 또 그 중암에 또 석굴도 있고 또 저쪽에 그 오도암이 있었던 그곳에 또 석굴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석굴이 있는데 그들 석굴 중에서도 유독 그 팔공산의 이 석굴은 원효가 직접 제2의 수도처럼 활용하고 또 선택하였던 곳이고 또 한때는 그 원효 성사 이전에 그 소년 김유신이 중악산에 들려서 이 석굴 속에서 신성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다는 그런 설도 아울러서 전승되고 있습니다.
포항시 그 오천에 있는 운제산 오호사입니다. 오호사. 중간에 고기자가 있습니다. 그 고기가 이곳에 사는 고기입니까? 아니면 아스라이 보이는 저곳의 고기입니까? 원효 성사가 왜 이 계곡에 왔을까요? 그 회공 스님하고 법문을 담론하기 위해서 소를 쓰시다가 보니까 궁금한 점도 있고 그래서 아마 오셨다고 상공유사에는 기록이 돼 있죠. 그래. 원효 스님께서는 요속공자 만났던 것이 어떠하였어? 뭐가 지경이었지요. 파괴를 하고 처음 들렸던 곳이 바로 이 오사가 있는 운제산 계곡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가장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던 분이 바로 그 해공성사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 원효는 별도 그 스승을 두고 공부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운제산 계곡 아래에서 해공 스님을 만나고 바로 나의 스승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였다고 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이 운제산 계곡에서 해공 스님과 원효 스님 두 분의 도력 내기에서 결국은 그 해공 스님께서 승리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한 그 설화들을 고려시대에 사셨던 그 고려 원종 때 그때 나이 59의 나이로 이련 선사께서 여기까지 오셔서 그런 설화들을 잘 체력을 하시고 활동을 하셨던 것 또한 우리들의 좀 관심거리가 될 수 있죠. 그 후학들 가운데 대표적인 분이 바로 이련입니다. 그래서 그 상공유사에 보면 첫머리에 그 원효불기조 첫머리에 성사 원효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영훈 교수님은 여기 오니까 산이 아름답다 느껴지지 않습니까? 글쎄, 이 저수지와 산이 조화를 이루고 있고, 이 주변에 바위로서 절벽을 갖다 이루어가지고서는 이 면벽 참선하기에는 아주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원효 스님과 이련 스님도 이것을 찾아와서 정진 수행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두 분 고성의 그 일화 중에서 그 선문답을 오전 내내 하고 공양으로 맥가에는 고기를 들었다. 그 얼마 후에 그 변을 봐서 방생을 시켜주었다. 뭐 그런 일화가 있는데 과연 인간의 그 능력으로서 뱃속에 들었던 고기가 한두 시각 이후에 다시 살아서 방생할 수 있다고 느껴지긴 참 어려운데 그렇지 않습니까? 초현실적인 그 세계죠. 그렇다면은 그를 방생시켰다는 두 손님보다는 거의 뱃속에서 살아나온 그 고기가 도력이 훨씬 더 큰 것이 아니냐. 그런 측면에서 이 양자 두 사람을 시험해본 부처님의 화신이 그 물고기가 아니냐 한 그런 생각도 이 오우산 운제산 언저리에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암자는 운제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는 지금부터 한 1300년 전에 원효 성사께서 이곳에 그 주석하시면서 이뤄놓은 그러한 그 사찰로 알려지고 있죠. 원효 성사님의 그 어머니에 대한 절절한 그 그리움이 애틋함이 담겨 있는 듯 그렇습니다. 이 사찰에는 그 원효 성사께서 주석을 하시고 난 이후에 거의 그 후학들이 원효 성사를 기리는 그런 또 사적기도 나게 되었습니다. 운제산 오호산은 원효대사와 해공스님의 이적으로
세간에 널리 알려진 명찰이며 특히 산내 원효함은 우리나라 1700년 불교사에 있어 가장 위대한 성사로서 국민 계도와 정신문화 창대에 지대한 공을 끼친 원효 스님께서 좋은 잡아 암자를 창건하고 수도하던 성소이다. 원효 대사는 신라 국민에게는 자모와 같은 성자였으니 쉬운 교화 방법으로 민중을 계도하고 화엄경의 일체 무해인이 일도 출 생사랑 사상에 의거하여 천천만락으로 다니면서 신라를 불국 정토로 장엄하였다. 이렇게 원효함은 무해성사께서 수석하시며 당대 고승인 해공 대한대사 등과 법력을 겨루던 성지로서 수승한 공덕이 상존한 도량이다. 개창 이후 여러 차례 중천을 거쳐 요사체는 1954년에 선적 선화가, 삼성각은 1984년 법린 스님이 중청하여 오늘에 이른 봉사 내에 그 전시관에 그 소장되어 있는 원효 성사의 삿갓으로 이 자체가 원효 스님의 어떤 행적이다 해서 보관하고 있는데 정확한 그 연대라든지 확실한 문헌은 없습니다만 또 원효를 상징하는 그 봉사의 큰 유물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동두천 소여산에 자리하고 있는 자제암입니다. 소여산 자제암, 뭔가 인간의 본심을 들추어내려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듯합니다. 소여산 깊은 계곡에는 물소리, 새소리가 전부이지만 어디에선가 불쑥 나타나는 이야기 속의 주인공의 모습이 그려지는 아침입니다. 이곳은 신라 삼국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에 한때 파괴의 길을 걸었던 원효 대사께서 제2의 순행을 통해 자기 성찰하였다는 경기도 동두천 소여산에 자리하고 있는 자제암입니다. 거의 나이 45세 의상대사와 함께 당나라 국어의 길을 그리던 중 문득 한 토감에서 깨달음을 갖고 황국하여 요석공의 아유다 공주와 인연을 가졌던 원효. 그는 깊은 산속 토굴에서 새소리마저 외면하였던 것입니다. 앞에 저 보이는 우뚝 솟은 그 바위 봉우리가 원효의 기상과 같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원효 스님이 현재도 살아서 우리를 갖다가 눈을 갖다 부릅뜨고 중생들아 깨우쳐라 이렇게 계시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아래 그 석굴은 원효 대사께서 최초에 수도하였던 그러한 석굴의 모습으로 보입니다만은 네. 당시 원효 스님의 입장에서는 경주, 신라 그 지역에서는 파괴성이 난 그런 굴레를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신라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 동두천까지 와서 한 토구 속에 자신의 몸을 깊이 감추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흔히 망신참법이라고 하는 그 수도에 한 수행의 방법이 있는 줄로 듣고 있는데 정말 여기 오셔서 그때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그 나온 짐승도 있었을 것이고 비바람 눈보라 몰아치는 이 산골에 오셔서 본인의 어떤 그 마음 수행을 위해서 몸을 다시 추스려서 고행을 하셨던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날 또 오늘과 같이 아마 가랑비가 이렇게 종일 날이던 그러한 그 날로 보아집니다만 그 밤늦은 시간에 그 토굴 밖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죠. 처음에는 원효는 여인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 밖에서 누가 나를 희롱하고 있구나. 또 귀신이 나를 시험하려나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원효 스님을 부르는 그 여인의 목소리에 문을 열어보니까 그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은 여인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여인의 유혹, 밤새껏 그 여인의 유혹을 결국
원효는 스스로 자제했습니다. 해서 뭐 이곳이 자제합니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만, 원효는 그 이튿날 아침 일찍이 이 폭포가 흐르는 아래 계곡 속으로 뛰쳐들어서 밤새 흘렸던 땀을 씻고 있을 무렵에 좀 전까지만 해도 누워있던 그 여인이 자신도 모욕을 하기 위해서 이 물속에 있어 돌아서 마지막 그 욕정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 여인이 이제 욕정을 보였는데, 원효는 거기서 그 여인을 크게 꾸짖으면서 자기를 자제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문득 관세음보살의 화신으로 변해서 원효 스님의 그 자제력을 시험했다 한 그런 그 원효 스님과 관련된 자제함의 설화가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흐르는 물줄기를 보았을 때 그때의 전설을 가름할 수 있는 그런 느낌도 현재 듭니다만, 예. 현재 이 폭포에서 내려오는 물줄을 보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갖다 부단히 갈고 닦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고, 조금 전에 그런 예화에서 보다시피 원효 스님의 파괴는 내 스스로 한 파괴지만 그것은 중생을 위한 파괴였고, 또 그리고 두 번 다시 그런 파괴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을 갖다가 읽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파괴가 사실은 중생들을 위한 파괴였고, 수행자로서의 모습을 계속 이어가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 것을 이 사바세계 중생들과 어울리면서 보여준 하나의 장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관세음보살께서 화신을 해가지고 여기 수도 정진을 하고 있는 원효 스님을 찾아와서 하룻밤 쉬어가기를 또 원했지 않습니까? 제2의 또 다른 하나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때 거기에 대해서 자유자재로 물이 흐르는 것과 같이 변함이 없었던 스님의 어떤 수행 정진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고 보면 이 원효 스님의 파괴는 나 자신을 위한 파괴가 아니라 당시 그 귀족 불교에 젖어 있던 그 신라 시대에 많은 사람을 갖다가 좀 불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 대중을 가까이 가기 위한 파괴였고, 마침 이 대웅전의 주변에도 이 천상천하 모든 것이 부처 아닌 것이 없다 한 얘기인데, 귀족뿐만 아니라 평민들까지도 다 부처가 될 수 있다라고 한 마음에서 중생을 구제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고뇌에 찬 그런 그 파괴기를 걸었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곳 자제함은 결국 원효 스님에 대한 어떤 오명, 그 파괴의 굴레를 벗겨준 그러한 곳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만. 네. 원효 스님이 다시 한번 원효 스님다운 그런 몸을 갖다 보여준 그런 그 제2의 그런 그 수도자의 길로 들어가는 진면목을 보여주는 그런 그 장소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이런 그 자제함은 원효 스님의 자제하는 마음을 갖다가 우리가 이어받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다 하게 됩니다. 입구에 보면은 그 요석 별궁이라는 별궁터가 있습니다. 그 별궁에서 요석궁의 아유다 공주와 그의 아들 설총이 아버님이 수도 정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항상 멀리서 아버님의 굴레가 벗어지기를 기원하였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새롭게 느끼는 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몸은 아버지와 아들과 아버지였지만은 마음으로는 한 길을 걷는 하나의 그 도반으로서의 그런 그 인연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은 그 아유다 공주가 그 자신으로 하여금 그 원효 대사가 그러한 굴레를 쏘고 있다는 데 대한 어떤 참회의 입장에서 그 별궁을 짓고 거기서 요속 공주 자신도 그 원효와 같은 수도 생활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역시
이 요속공주와 아들인 설총은 평범한 인간으로서 아버지와 또 남편을 갖다가 찾아서 여기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렇지만은 이미 원효 스님은 속세를 떠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 본래의 수도자의 면모를 갖다가 평생 동안 지켜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러한 종합적인 정황을 미뤄봐서 학계에서는 뭐 이 원효의 파괴는 곧 신라를 위한 하나의 불교적 의미에서 순교다, 뭐 이러한 그 평도 있습니다. 달이 둥글게 떠오르는 보름 달일 때는 초승달의 그 뾰족함이 보이질 않고, 또 뾰족한 그 날카로운 칼처럼 보이는 초승달일 때는 둥그런 보름달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달은 또 달 그대로의 모습이 있듯이, 아마 그 원효 스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이 세상은 자유일 수도 있고 구속일 수도 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파괴를 했지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순교이고 어떤 의미에서 애국애족의 수행의 길이었을 것이다. 그런 마음을 지니셨지 않았을까. 이것이 곧 원효 대사의 무예사성이 아니겠습니까? 네. 내가 볼 적에는 그 당시에 귀족 불교, 왕실 불교, 이런 것만 가지고는 신라가 더 발전할 수 없다. 또는 그런 평민들이 갖다가 더 이상 그 불교의 세보로 끌어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원효는 그 나름대로의 큰 결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스스로 파괴를 해서 이 대중 속에 가까이 들어가기 위한 한 방편으로 파괴의 길을 갖다가 선택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역시 그러니까 그 당시 신라 사회에는 삼국 통일을 앞두고 그 신라 조정은 원효를 그 삼국 통일을 위한 어떤 그 자문 역할의 대상자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러한 생각도 문득 듭니다만. 공즉시색, 색즉시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삼국 통일 과정에서 까지 그 피 흘리고 정말 아비규환의 아픔과 그것이 색이라면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일 수 있다는 마음을 기우면 우리가 하나로 통일이 되고 통합이 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을 원효 스님의 생애에서 그의 발자취에서 이룰 수가 있다. 그러한 결과가 곧 그 원효 대사가 삼국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전국에 다니면서 그 토구를 찾아다니면서 그때 죽어간 젊은 그 청장년들, 그 국적이 신라건, 백제건, 고려건 상관없이 그들이 죽어간 죽음의 현장에서 토굴을 파고 거기에서 수도하면서 그들의 그 외로운 넋을 유리하기 위한 투성 공양을 하였다 하는 그러한 의미도 앞에 것과 상충되는 그러한 논리로 보여집니다만. 네. 이 통일의 지금에서 이제는 이 불교가 가야 할 길이 귀족과 나라를 위한 그런 그 호국적 성격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그동안 전쟁에 시달리고 인생이 무엇인가라고 고민했던 그런 그 사람들에게 진정한 구제의 종교가, 구제의 불교가 되겠다라고 한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끊임없이 흘러날리는 폭포, 그리고 불쑥 들어간 석굴, 맑게 보인 계곡물, 이 모두는 이곳 소요선의 원효 대사의 수행지였습니다. 여기가 강원도 양양군에 자리하고 있는 낙산사입니다. 낙산사는
의상대사께서 이곳을 주석하시면서 창건한 사찰로서 특히 의상과 또 경산 출신 원효 성사와는 역사적으로 강력한 라이벌로 거듭되고 있습니다. 삼국 유사의 낙산 이대성조에 의하면 이곳에 그 의상대사께서 추석 중에 바위 굴 속에 관세음보살 현신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의상대사는 그곳에서 그 옥색 연주와 대나무를 받았다. 그래서 그곳에서 실제로 관세음보살을 칭찬할 수 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경산 초계사에 주석하였던 원효 성사가 의상이 관세음보살을 직접 칭찬했다 하니까 자기도 그곳에 가면 관세음보살을 칭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에서 한 달여 시간을 두고 이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원효대사는 이곳에서 관세음보살을 직접 칭견할 수 없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사께서 낙산사에 들리기 위해서 한 달여 동안 긴 기간 동안을 직접 걸어서 여기까지 낙산사 부근에 도착했는데 마침 농사를 짓던 흰옷 입은 아낙네가 아직 설익은 벼를 개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효대사께서는 보살님, 올해는 풍년이니까 반원 전에 넉넉히 시주를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여인은 아무래도 올해는 풍년이라서 반원 전에 올릴 동량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였다. 얼마 후에 다시 도착하였던 곳은 한 아낙네가 빨래를 하고 있는 빨래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목이 마른 원효대사는 그곳에서 아낙네께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을 한 그릇 달라는 말을 청하면서 보살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보살님, 반원 전에 올릴 물 한 바가지 봉양하시죠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보살은 그껏 쳐다보면서 자기가 빨래하는 그쪽에 빨래물을 떠서 원효대사에게 건네주었다. 그 물은 바로 붉은 흰물이 들었던 물바가지다. 그래서 원효대사는 그 물을 받아 들고 바로 냇가에 버리고 다시 자기 손으로 그 바가지로 그 앞에 보이는 이 맑은 물을 떼서 마셨다. 그리고 한 소나무 밑을 진행하는데 그 소나무 위에서 새가 한 마리 노래를 하다가 문득 원효대사를 보고 이야기를 들었다 합니다. 그 이야기 내용은 야, 이 휘재 화상아, 이 어리석은 화상아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자세히 쳐다보니까 파랑새 한 마리가 자기 보고 비아냥거리면서 지저귀다가 날랐다. 그때 원효대사는 무엇인가를 느끼고 그 소나무 아래를 보니까 집신 한 짝이 있더라. 그 한 짝이 새 것이라서 주워서 다시 의상대사가 칭견하였다는 그 관음굴로 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관음굴 속에는 의상이 보았던 관세음보살이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원효대사는 관세음보살을 직접 칭견할 수 없었다라는 그러한 설화를 이름 선사께서 삼국유사를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곧 이곳에 출석하고 있는 의상대사와 또 초계사에서 온 원효관의 그 관세음보살을 칭견하는 어떤 힘겨루기로 이렇게 보아지고, 이 힘겨루기에서 원효대사는 의상대사가 주석하고 있는 이곳 낙산사에서 힘겨루기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그 내용의 이야기로 보아집니다.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다 보면은 의상대사와 원효대사 간에 이 힘겨루기를 한 그런 곳이 많은데, 역시 원효대사가 주석한 곳에서는 원효대사께서 의상대사가 주석했던 의상대사가 힘을 갖다가 발휘하는 면을 보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역시 의상대사가 관음보살을 갖다 칭견했다면 이 원효대사도 뭐 칭견하지 못할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당시도 원효대사, 의상대사 한
한 분만 계셨다고 하면 그런 훌륭한 스님이 될 수 없는데 역시 이 두 분이 이 경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이렇게 두 분 다 훌륭한 스님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결과적으로 그 이런 스님이 그 기록하신 삼국유사의 그 이곳 그 원효 성사와 의상 조사와의 그 관계는 결국 그 의상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은 실제 그 이야기의 전체를 자세히 분석해 보면은 원효는 이미 원효를 마중하였던 한 여인, 또 빨래를 하는 여인, 또 파랑새, 그 관세음 보살이 그들의 몸으로 화신을 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효 대사에게는 이미 마중을 하였고 의상 대사는 굴 속에서 자기가 관음상을 보지 못하면 투신 자살하겠다, 이러한 의지를 보였을 때 관음이 나타나서 그 의상 조사를 구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로 서로 그 대분이 되는데, 어쩌면은 그 원효 대사가 이곳에서 김겨루에서 젖는 것 같이 그 보이지만은 실제는 관음을 바로 챙겨놨었다. 그러나 관음을 보고도 관음을 몰랐다는 것은 그 의상대사의 성의로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암자가 홍련암입니다. 저 홍련암 아래에 보면 그 의상조사께서 직접 당시에 관음상을 챙겨나했다는 굴이 있습니다. 그 굴 아래는 파도가 휘감아서 바다에 부딪히고 흰 물보라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상은 처음부터 그 관음굴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 관음상을 챙겨나가고 있었고, 그 원효대사는 오는 길에서 관음을 보았다는 거지. 그러나 관음을 그분이 관음인 줄 몰랐다, 그런 뜻에서 그 의상의 그 성의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원효대사가 그 지금의 경산에서 한 달여 동안 직접 걸었어서 이곳에 도착했다면은 아무래도 당신은 지금과 같이 이쪽에 길이 없었고 저 바위 밑으로 길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저 길로 오는 도중에서 여인을 만났고, 두 사람의 여인을 만났고, 또 여기 와서 이 소나무 아래에서 파랑새를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이 파랑새를 만나고 그 이 바위 터 위에 흘러있는 신 한 짝을 주어서 원효가 다시 떠난 곳은 바로 지금의 홍련 쪽입니다. 2, 3년 전에 이 일대 큰 산불로 인해서 이 낙산사가 거의 소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상대사의 그 깊은 뜻이 담기고 또 관음보살의 그 가피가 담긴 이 홍련암만 그 화마를 피할 수 있었다는 그러한 생생한 그 현실도 모두가 겪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우물은 홍련암에 이르는 관음정입니다. 이 관음정은 지금부터 1300년 전에 원효 의상이 서로 만나서 교감을 나누고 또 선문답을 하면서 이 물로 달을 끓여서 마셨던 그런 물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문득 나그네의 발걸음이 멈춰지고 있습니다. 육신으로는 목마른 몸에 그 갈증을 풀었을 것이고, 신앙적으로는, 불교적으로는 그런 그 끝없이 가도 끝없는 진리의 바다에 목말라 했던 두 분 스님의 우정이 눈에 보이는 듯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지금 1300년 전에 원효대사께서 직접 챙겨나서 있었던 한 마리의 파랑새를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우중에 이 낙산사까지 현장 답사를 온 우리들을 마중하기 위해서 또다시 파랑새가 1300년이라는 그런 해를 뛰어넘어서 오늘 다시 나타난다 합니다. 말하자면 저 파랑새는 금시조라고 볼 수가 있죠. 그 지금 보이는
그 풍년함의 액자가 그 경봉이라고 하는 스님이 쓰신 글씨인데 정말 그분의 또한 그 서훈이 서법에 드러나 있는 연꽃이 곧 피어나올 듯한 아름답죠? 그렇습니다. 관음전 바닥에서 내려다보는 관음굴입니다. 이곳에서 그 의상대사가 직접 관세음 보살을 칭견하였다. 그리고 그 녹색 염주를 받았다 하는 그런 설화가 전승되고 있는 곳입니다. 이 사찰은 그 하물산 기슭에 자리 잡고 있는 기림사입니다. 본래 이름은 그 임정사였었는데 원효 성사께서 이곳에 주석을 하시면서 그 가람을 크게 중창을 하셨는데 그 이후에 기림사로 이렇게 고쳐졌던 것으로 전송되고 있습니다. 원효대사가 이곳에 온 그 동기는 그 동해 안에 그 산골로 뿌려졌던 문무왕을 직접 뵙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해우를 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 와서 그 문무왕과의 그 애정을 나누면서 통곡을 하였다 그런 그 구전이 또 있고 국내에 창건하고 있는 가문사 이 가문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문무왕을 또 그리워했고 또 그 절을 그 빨리 그 창건할 수 있도록 그 조언을 해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와 또 그 문무대왕릉에서 그 해룡이 나타났다. 또 그래서 그 신문왕이 와서 그 속에 들어가서 배를 타고 부왕을 만나니까 대나무와 또 옥대를 주었다. 그 옥대를 가지고 와서 경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원효대사 주석은 이곳 기림사에 들려서 옥대에 달려있는 그 용문양을 그 따라온 태자가 뛰어서 강 쪽으로 던지니까 그 용문양이 바로 용으로 변해서 성천을 하더라 하는 그런 설화가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 신문왕이 태자 시절에 그 다녔다라고 하는 그 길이 바로 이 기림사가 자리한 이 골짜기로 이어질 길로 추정이 됩니다. 이곳이 양북면 용당리군요. 그러니까 가문사지 하면은 바로 문무왕을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신문왕 아무래도 이 탑을 완성하였던 분은 신문왕이고 시작했던 분은 문무왕이고 문무왕이 호국신이 되겠다. 그러니까 삼국통일을 하였지만은 그 외국의 침입을 불력으로서 막아보겠다는 그런 일념으로서 자기 죽음 현장도 이곳을 선택했고 또 자기 몸을 상골해서 바다에 뿌려달라 해령이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신라를 지켜내겠다는 강력한 정신력에서 일어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 어떻게 해서 원효성사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그 문무왕과 원효성사와 문무왕은 그 말하자면 태종무열왕의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했기 때문에
작은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또 더 나아가서 외구들의 그 침략을 평정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당연히 원효 성사께서는 아마 가문사를 오시고 또 여기서 불신을 당연히 군족에 의한 통일을 기원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원효 성사가 이곳에 방문을 하였을 때는 아마 그 의도적이 아니겠는가. 원효 성사와 그 고일된 그 문무왕과의 관계는 상당히 한 문중에서 가까운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도 삼국전쟁에 같이 늘 전장을 다니면서 한 번은 전장을 주도했고 한 번은 또 군사 자문을 도왔던 그런 후원의 입장으로서 남다른 어떤 정을 가졌는데 아마 이곳에 와서 그 문무대왕의 수준력을 보고 통곡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통곡이 대중의 신문왕 때 가서 마지막 당나라까지를 완전히 제압하고 삼국통일을 완성하는 그런 기초가 됐다. 진짜. 문무왕이 스스로 내가 혜령이 되겠다. 삼국 사계에는 왜 민물인 용이 되시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였는데, 문무왕이 용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참 많습니다. 역시 나라를 지키는 호국용의 대명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가문사가 있는 자리하고 앞에 아스라이 보이는 저 지점이 문무왕의 수중릉이 있는 동해 앞바다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이렇게 바닷물을 끌어당겨서 항상 이 가문사로 들락거리면서 왜구를 물리치고 또 막아내겠다는 그런 호국 의지가 죽었어도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만은 굳건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죽어서는 영혼이 돼가지고 온 국토를 지키는 그런 소위 말하는 호국신이 되었다. 볼 때 의미가 있죠. 동해 바다에 용이 되었던 문무왕이 이 수도를 통해서 가문사지 금당까지 들어올 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 금당의 규모라든지 금당으로 통행할 수 있는 그 수로는 규모가 어떠했을까? 그렇다면 용의 크기가 왕이 되었던 사람의 용은 얼마만 했던가 하는 것이 오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도 그런 쪽으로 또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문사는 문무왕과 인연 있는 그런 사찰인데, 이 문무왕이 돌아가시면서 외적으로부터 신라를 갖다 지키기 위해서 자기 좀 공문을 갖다가 바다 가운데 쓰게 했고, 또 그런 걸 갖다 불교적으로 기원하기 위해서 이제 가문사를 갖다 지은 것을 하게 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임금이 바다 가운데다가 묻혀서 그 바다용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은 참 대단한 그런 우국의 그런 마음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문무왕이 이제 유언하기를 내가 죽으면은 동해 용이 되겠다고 확실히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중에 장사를 지내라. 그래서 신라의 왕들 중에서 유일하게 첫 번째로 이제 화장이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징적인 거,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정신적인 거, 호국적인 거, 이런 것과 맞물려서 여기 지형적으로, 그 다음에 그 바다랑 가깝고 습도가 높고 어떤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런 금당을 이런 형태로 만들었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설득력을 사실은 가지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 신라의 불교는 국교였어요. 신라 불교가 나라에서 이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용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원효대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많은 고승들이 신라라는 나라를 그냥 버려둔 게 아니고
같이 왕과 함께 힘을 합해서 이 통일을 하는데 기반을 이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뭐 화랑도 연관이 되지만은 스님들이 한 역할, 그 정신적인 지주의 역할도 굉장히 컸다고 봐요. 그렇다면은 삼국을 통일한 문무왕을 이 원효 대사도 역시 굉장히 높게 사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때 문무왕이 모셔진 바다에는 분명히 왔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곳 가문사의 이 용의된 문무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여기 바다 가까이에는 요 가문사집밖에 없거든요. 앞에 이 탑은 지금의 덕동댐에 수몰된 원효 성사 시절에 고선사지에서 나온 삼청석탑입니다. 사지 일대가 수몰되면서 발굴되었던 사지 내의 석조물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큰 비석이 있었던 비대의 귀부도 보이고, 저쪽에는 추춧돌이라든지 탑신들 구조들이 많이 이렇게 보이죠. 이것이 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주시에 소재한 덕동댐입니다. 덕동댐 쭉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은 감포로 가는 길목인데, 이곳에 옛날 암곡동이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암곡동에 통일신라 당시에 원효 성사가 창건한 사찰이 있었다. 그 이름이 고선사다라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원효 성사께서 최초로 한 절을 가지고 주지직을 맡았다 하는 그런 설이 있고, 이곳에서 원효 성사께서 통일신라 직전에 또는 직후에 주석하면서 불심을 6개월로, 또 신라 통일과 이후에 신라 전쟁에 많은 희생을 당했던 그런 분들의 주선 공양을 했던 곳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일대는 용성 고중리 뒤쪽인데, 이곳 역시 원효 성사께서 초계사에 계실 때 대흥사라는 사찰을 창건했던 것으로 전승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사찰 터는 지금 확인할 수가 없고 좀 논밭으로 변해버리고, 그때 당시에 있었던 건물의 기와 일부를 모아서 지금 남산 하대에 있는 도동제의 재단을 모았다는 그런 설이 있고, 실제 기와는 그곳에 남아있던 것을 가져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원효 성사가 계시던 그 사찰이 조선조까지 유지가 되어 왔는데, 설화에는 빈대란 그런 기생충이 많이 있어서 결국 폐사가 되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이 일대는 원효 스님 당시에 송림사지가 있었다는 그런 흔적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원효 성사께서는 이 일대를 늘 방문하면서 사찰을 건립하기 위해서 여러 번 일대 사찰 건립지를 찾았다고 하는데, 마침 의상조사께서 강원 원주에 치악산 옆에 구룡사를 지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그것을 따라서 이 일대에다 사찰을 창건했다는 그런 전설 설화가 있습니다. 이곳은 전라남도 광주시 무정산에 소재하고 있는 원효사입니다. 경내에는 원효 성사의 동상이 건립되어 있고, 좌우에는 인왕상이 각각 원효 성사를 보좌하고 있습니다. 원효 성사의 영전을 모신 계산조단입니다. 이곳 양벽에는
오늘 성사의 일대기, 즉 팔상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통일신라 이후 성사께서는 무등산에 올라서 광주 시내를 바라보면서 삼국전쟁 중에 산화한 신라군과 백제군의 외로운 넋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사찰을 건립했다라는 그러한 사찰 건립 유래가 있습니다. 당시 원효성사께서 이곳에 수행 중에 내려다 보았던 무등산 계곡입니다. 경내에는 성사 일대기를 그린 팔상도가 있고 성사 영전이 모셔져 있는 동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효 스님과 인연을 맺은 사찰이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데 이 광주 무등산에 있는 원효사는 그 어느 원효 대사가 창건한 사찰보다도 더 참 그 위치가 경관이 수려한 곳에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치 또 이 원효사 뒤에 봉우리가 원효봉이고 앞에 의상봉 또는 관음봉이 있는 것으로 봐서 역시 이곳에서도 그런 이 의상대사와 원효대사에 대한 그런 그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이쪽에서도 불교에 대한 그런 많은 신자들이 불교에 대한 그 돈독한 신심을 가지고 있는 장소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됩니다. 원효 대사가 신라 사람입니다. 의상 대사하고 당나라에 유학을 가게 돼 있어요. 유학을 가다가 지금은 비행기로 금방 가지만은 걸어서 가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니까 비를 피하기 위해서 어느 굴로 들어갔어요. 굴로 들어갔는데 비가 끊기지 않고 계속 비가 오니까 그래가지고 밤이 되니까 거기서 턱을 굴에서 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목이 마르니까 자기 절인 줄 알고 자기 절에서는 자기 시자가 항시 물을 이렇게 큰 바가지로 떠놓는답니다. 이제 목이 마르면 자시라고. 그런데 배도 고프고 몸이 피곤하니까 자다가 물 생각이 나서 물을 더듬으니까 바가지 같은 거 있거든요. 그걸 먹으니까 그렇게 물맛이 꿀맛이라요. 아주 맛있어. 그런데 아침에 깨서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물을 자기가 어제 먹었다고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는 물 먹을 때 그렇게 꿀맛인데 아침에 보니까 아침에 보니까 해골 바가지에 물이어서 흑 개혁질이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래 개혁질이 나와. 그래서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그래서 나는 당나라에 유학을 가지 않겠다. 소아 탄생상입니다. 탄생 거기서 태어났다 그 말입니다. 밤낮 밑에서 태어났어요. 원효 대사가 저작거리에서 이렇게 춤을 추면서 나무아미타불을 하면서 간혹 말을 한 자리예요. 그런데 시장에서 처음에 자기가 시작할 때는 사람 5사람 정도 있다가 그 다음날은 10사람, 그 다음날은 20사람, 그 다음날은 50, 100 이렇게 많이 모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원효 대사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차분하니 아주 근심이 없고 그렇게 기뻐. 그래서 사람이 차차 100명, 200명 모인다 그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춤을 추면서 여기서 문자를 씁니다. 수호 몰가지요 아다지청유라. 수호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빌려줄 것이냐. 나는 하늘을 바칠 기둥나무를 빌릴 것이다. 자루 빠진 도끼라는 것은 여자입니다. 누가 여자를 빌려줄 것이냐. 나는 하늘을 바칠 기둥나무를 빌릴 것이다. 하늘을 바칠 기둥나무라는 것은 큰 거목을 생산한다 그 뜻입니다. 훌륭한 생산한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이 김춘추 무열왕 부인입니다. 여기는 김춘추 딸 여속공주예요. 여속공주인데 여속공주가 가부요. 왜 가부냐?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이 발발한 시대에 자기 사후가 그러니까 김춘추 사이가 전사했어요. 그러니까 가부요. 그래 김춘추 부인이 스님이
문자 쓴 걸 갖다가 주주한테 얘기를 하니까, 아, 그 뜻은 훌륭한 삶을 생산한다는 뜻이다. 여봐라, 그 중을 잡아오리라.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같으면 청와대죠. 그 왕이 것이라는 얘기. 청와대인데, 여기에 이제 원효 대사하고 요속공주하고 이제 합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두 달간을 합방을 시켜가지고, 여기에서 두 달간을 합방시켜가지고, 여기서 난 아가 설총입니다. 설총.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신라, 김춘주가, 김유신 장군입니다. 김유신 장군이 신라 병력을 1000명을 끌고, 당나라를 치러 가요. 당나라 치러 가는데,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전에 연락병이라는 게 있어요. 전쟁하면, 먼저 선발 때. 그래, 연락병을 버렸는데, 연락병이 오더니, 뭐 문자를 써준 거래요. 연자, 길로 밑에 세조, 글자를 써줘. 거의 암호. 지금도 암호가 있지만, 옛날에도 암호가 있었단 말이야. 그 암호가. 그래, 그 암호를. 만세입니까? 네? 만세입니까? 네, 네. 그 암호를 주니까, 김춘추 김유신 장군을 주니까 김유신 장군이 그 뜻을 몰라. 그러니까 원효 대사한테 갖다 줘요. 그 뜻이 뭡니까 하고. 그러니까 석환, 빨리 가거라. 이쪽 병력은 1000명인데 당나라 병력은 5000명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가다가 저쪽가 다리를 끊으라. 또 여기서는 뭐냐면은 아까 영부인 김춘추 부인이 이분이 김춘추입니다. 무효랑 태종 무효랑입니다. 아까 김춘추 부인이 난치병이 걸렸어요. 그래 이 난치병이 걸렸는데 좋다는 약은 다 써도 안 들어. 좋다는 약은 다 써도 안 들으니까 이 원효 대사를 오락해가지고 내가 당신 성원대로 무엇이거나 다 해줄 테니까 영부인만 살려라 그랬어요. 영부인만 살려라. 그러니까 그러면 당나라에 가서 약을 사와야 됩니다 그랬어요. 약을 사와야 됩니다. 그 당나라 약을 써봤다 이거예요. 그래도 안 된다. 그러니까는 내가 처방을 해서 볼 테니까 그걸 가지고 오면 된다고 그러고. 그래 이제 당나라에 갔어요. 가서 이제 가지고 와. 가는데 배 타고 가는데 노져서 가는데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용왕을 만나게 돼요. 용왕을 만나게 돼. 그래가지고 용왕이 뭐 부적을 써줘요. 그러니까 그 부적을 갖다가 그 환자 영부인 가슴에다가 붙여주니까 거짓말같이 나섰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십시오. 네. 네. 예, 부산 옆에 가면은 기장군의 척반암이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척반암이 아니었고 조그만 초가상칸 암자였는데 원효 대사가 잠깐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운제사란 중국에서 제일 큰 절인데 거의 10분 내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 마시던 잔에다가 해동 원효 척방 구중이라 글씨를 써가지고 앉아서 던져요. 그래서 중국까지 날아가가지고 이 법당 안에는 천사람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스님하고 큰 스님들하고 신도들하고. 그래서 이거 던졌는데 계속 돌고 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보더니 스님 이상합니다. 소반에 글씨 써진 것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개이한 일이다. 나가보자. 그러니까 사람이 다 나오니까 이게 콱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이게 콱 무너져요. 그러니까 와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해동 원효 척반구중이라 해동이란 말은 조선이란 말이고 원효는 원효대사 척반 이 소반을 던져서 중생을 구제했다 그 뜻입니다. 여기가 부산 기장의 그 장안사의 말사로 있는 암자군요. 여기가 척판암입니다. 정말 오늘 그 월요성사의 행적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습니다. 어제는 또 양산시에 있는 천성산 원암 쪽으로 저희들이 들렸는데 결국 그쪽에는
일부 지역이 통제돼서 그 정상까지 이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곳에는 그 이곳 책반사하고 연결해서 그 당시 원효성사께서 중국에 있는 1000명의 성리를 구했다 해서 그곳에는 손님들이 1000명이나 원효 스님에게 감사의 예를 올리기 위해서 왔다 해서 그 천성사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곳에는 그 원효 스님 당시에 1000명의 그 자기 제자가 되겠다는 그 중국에서 온 손님을 수용하기 못해서 천상산 일대에다가 야외 법당을 마련했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예, 거기 한 80 내지 90여 개의 암자를 만들고 중국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왔던 그런 그 중국 스님 득도를 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뒷산을 1000명이 신선이 성인이 됐다. 그래서 이름하여 천성산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000명의 그 중국의 그 스님들이 원효성사의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왔는데 결국 그분들이 모두 원효스님 제자가 되어서 성불을 하지 못하고 있다가 구전에 의하면 988명이 그곳에서 덕도를 하고 나머지 12명은 그 중에 그 8명이 팔공산에 와서 또 덕도를 했다. 또 남은 또 4명은 그 사불산, 청양산에 있는 사불산 쪽에 와서 덕도를 했고 그것이 지금 사불암이라는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깨달음의 선호가 없고 죽음의 노소가 따로 없다고 그 널판지에 보면은 해동원효 척반구중이라고 해서 그 널판지에 쓰인 글씨를 보고 문장을 보고서 결국 이제 이쪽 해동으로 찾아오게 됐다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부산 옆에 가면은 기장군에 척반암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척반암이 아니었고 조그만 초가상칼 암자였는데 원효대사가 잠깐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의 운제사란 중국에서 제일 큰 절인데 그 10분 내에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차 마시던 잔에다가 해동 원효 척반 구중이라 글씨를 써가지고 앉아서 던져요. 그래서 중국까지 날아가가지고 이 법당 안에는 이 천사람이 교육을 받고 있다 이겁니다. 스님하고 큰 스님들하고 신도들하고. 그래서 이거 던졌는데 계속 돌고 있으니까 어떤 한 사람이 보더니 스님 이상합니다. 소반에 글씨 써진 것이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개이한 일이다. 나가보자. 그러니까 사람이 다 나오니까 이게 확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확 무너져요. 그러니까 와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해동원효 척반구중이라 해동이란 말은 조선이란 말이고 원효는 원효대사 척반 이 소반을 던져서 중생을 구제했다. 뒷산이 불광산이고 암자름이 척판암인데 척판암이라고 하는 것은 판자를 던진 암자다 그런 뜻이겠죠. 여기서 이제 원효 스님이 그래. 판자를 던져서 중국에 있는 1000명의 스님을 구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참 원효 스님 대단한 그 도력이 있었던 분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척판암이란 그 편판의 그 이름답게 이곳은 불광산에서 최고 높은 그런 위치에 자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효 스님께서 멀리 내다볼 수 있었다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또 척판암이라는 것은 바로 청마루를 뜯어서 중국의 어떤 재앙이 있을 것을 예견하고 그쪽에 글을 적어서 던졌다는 것은 이곳이 제일 높은 곳이기 때문에 멀리 전망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도 상징화한 것입니다. 입구에서 보는 바와 달리 새로이 많은 불사를 하고 있군요. 뒤늦지만 나름대로 그 원효 스님의 큰 뜻을 받들어서 이 척반하면서도 이렇게 새로운 불사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주교에 있는 분들에게 원효 스님의 큰 뜻을 전하라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것을 찾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흐뭇한 그런 마음을 갖다 금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영정이 원효성사 영정이군요. 그 첫바람에 그 모신 영전인데 바로 어쩌면 이 방에서 원효스님이 계셨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문득 듭니다. 이 원효스님은 전국에 많은 영정이 있습니다만 첫바람에 모셔진 영정은 더욱 그 새롭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산시에서도 삼성연주 한 분으로 해서 원효스님의 동상을 갖다 모시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이런 전해오는 진영을 참고해서 원효스님의 원래 모습은 어땠을까라는 걸 한번 더 고증을 해가지고 모습을 잘 한번 우리가 회상해보고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원효스님의 초상을 갖다가 앞으로 좀 더 진지하게 만들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갖다 하게 됩니다. 내려오는 중턱에서 이래 그 잠시 쉬어가는 곳이라는 그 안내 팻말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면은 이곳이 해발 152m라고 그 적어놓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라보면 이 책바람이 자리하고 있는 곳은 우뚝 솟은 저 산봉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방을 널리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책바람이라는 그런 이름을 그 명명하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전에 와서는 그 국왕의 그 황후가 신병을 얻었을 때 그 동해 바다에 그 용왕이 주는 금강산맥을 그 왕이 구했는데 전하는 바에 의하면 당시 그 방울도사 그러니까 그 대한대사가 구해왔는데 그래요. 그 금강산맥을 과연 누가 해설하고 강론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많은 당시의 큰 스님들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한대사의 주청으로 원효스님이 이곳에 자기가 적임자로 와서 처음 그 말씀 내린 것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100개의 석가래를 구할 때는 나는 이곳에 들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한 개의 들보를 구하는 데는 내가 이 자리에 오게 되었노라. 라는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트라우마를 자기가 토로한 그런 그 문헌도 있습니다. 폐정무결락입니다. 부인이 난치병이 걸렸어요. 좋다는 약은 다 써도 안 들으니까 원효 대사를 오락해가지고 영부인만 살려라. 그러니까 그러면 경날에 가서 약을 사와야 됩니다 그랬어요. 배 타고 가는데 노져서 가는데 배가 물속으로 들어가서 용왕을 만나게 돼요. 그래가지고 용왕이 뭐 부적을 써줘요. 그러니까 그 부적을 갖다가 그 환자 가슴에다가 붙여주니까 거짓말같이 이 났었다고. 부분은 그 고려시대 때 세워졌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 원효대사의 비의 받침돌입니다. 이것은 원효성사께서 입정하시고 처음으로 소상으로 이곳에 다시 찾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처음 그 손님이 되었을 때도 이곳에서 또 입정을 하고도 이곳에서 소상으로 모셔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설총 선생하고도 그 큰 그 어떤 부자 간의 어떤 인연을 나누었던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만. 그 소상을 어디쯤 다 모셨을까요? 뭐 보편적으로 이제 여러 기록을 보았을 때, 또, 선화적 어떤 정황을 보았을 때는 지금 그 인왕상 앞쪽에 이렇게 제단을 크게 만들어서 모셔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